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소비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제부터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연말하면 우리가 쇼핑 시즌,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올해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인데요.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을 가면서 또 소비 트렌드의 변화, 키포인트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리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말 소비 시즌이 예년만큼 못하겠죠. 지금 경기도 위축되고 그럴 텐데 실제로 좀 애널리스트로 느끼시거나 지금까지 좀 숫자로 잡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올해 9월까지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소비는 좀 회복하는 모습이 사실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9월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워낙에 물가가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여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계 흑자율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가계 신용 잔액이 지금 1,870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인상이 내년 1분기까지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레벨 자체가 워낙에 올라갔다 보니까 이 금리 수준 높아진 부분 때문에 이자 부담이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소비 여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내년에 보고 있는 뷰입니다. 다만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소비의 이제 패턴을 바꾼다든지 줄인다든지 이연시킨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변화에 따른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체로 지금 경기 침체, 다가올 불황에서 나타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합리적 소비 그리고 양극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극단적인 소비가 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극단의 이제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을 추구하는 형태 그리고 극단의 가심비 상품을 좀 추구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만 살아남는 한 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20년 시기의 대표적인 소비 패턴이 1점 호화 소비라고 해서 그런 양극화 소비를 대표하는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머니가 빠듯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싸고 좋은 품질을 갖춘 그런 제품들을 소비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좀 럭셔리 부분들도 같이 소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양극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 소비의 대표로서 다이소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국내에도 점심시간에도 보면 쇼핑하러들 많이 가성비잖아요. 다이소는. 그다음에 수입차는 가심비, 비싸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상품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보이고요. 대부분의 사실은 중소자영업자나 업체들은 그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 침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업체들 불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올해 그 전반적인 유통업계의 그 섹터별로 흐름들을 보면 백화점은 그나마 선방했고 대형마트, 홈쇼핑은 부진했다고요. 왜 그런지요? 백화점 저희가 이제 유통업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 대표적으로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 홈쇼핑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 올해 좀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의류 회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실 백화점의 성장을 견인했던 품목이 명품하고 식품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품목들이 대표적인 저마진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여 년 만에 이제 의류 쪽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건전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도 수요 대비해서도 확실히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수요다.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D 개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게 백화점 쪽에 좀 강점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 2층을 가보시면은 임원분들이 모르는 브랜드로만 채워라라는 특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대, 30대의 고객이 비중이 많이 올라온 예. 것도 과거랑 달리 조금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던 이후에 GDP 성장률이 1%가 못 미쳤던 것과 반면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 3사 합산해서 매출이 6%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됐던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백화점 쪽은 좀 고객층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 그나마 안정적인 실적을 좀 이어갈 거라고 보는 업태가 백화점이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98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저가 쪽을 많이 추구하면서 출점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출점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집객을 위한 요소들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점포 리뉴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백화점보다는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온라인 쪽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 워낙에 이제 많이 밖에 안 나가시면서 뭐 생필품이나 음식료품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문 많이 하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 베이스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종료되는 게 내년이다 보니 좀 쉬어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수혜를 받았던 그런 쪽이죠. 근데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둔화가 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베이스도 같이 좀 부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두 업태 대형마트, 홈쇼핑 같은 경우는 백화점 대비 조금 슬로우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네. 소비 패턴의 변화들 쓸 사람은 쓰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줄여 쓰고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문별 현황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모으느냐가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편의 예. 네, 말씀하세요. 모아서 거기서 뭐 이 더현대 같은 경우도 뭐 식사로 차 마시러 가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죠. 또 네. 집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네. 식으로 되고 있고,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이 좋았던 이유가 뭐 P랑 Q를 나눠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보니까 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좀 완연하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유동인구 증가하는 내용 때문에 같이 성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저희 외식 수요 보시면은 정말로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갈비탕, 안 오른 거 짜장면 없어요. 하고 네. 같이 한국 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 두 자릿수 이상 다 그러니까 인상을 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외식 수요 대체하는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소비 파편화인데요. 워낙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품의 히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MD를 굉장히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주님들이 발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기민하게 대응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또 1+1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마케팅을 잘하니까. 네. 네.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여러 그 온라인 중심의 업무 환경도 그렇고 유통도 물건 구매하는 게 온라인 환경으로 굉장히 많이 이행을 했는데요. 네.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올해도 그럼 실적이 좋았는지, 다만 이쪽은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올해부터도 나타나기 시작한 게 워낙에 지난 2년간 성장률이 좋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쪽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도 이커머스 산업에 진출을 하다 보니 경쟁자는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 이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제3자 거래에서 취하는 수수료율을 12%로 가정을 하면은 시장 점유율은 한 20%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성장세 자체는 좋았지만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경쟁은 좀 심화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내년 같은 경우도 베이스가 높아진 내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버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백화점이냐 마트나 홈쇼핑이냐 이런 구별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 뭐
여행, 항공, 화장품 이렇게 또 이런 그 품목별로도 얘기하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유통 소비 쪽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조금 움직이는 것도 같고요. 내년에 화장품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화장품 이제 중국 뉴스로 확 왔다 갔다 예, 하는 예.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뭐 보셨겠지만 이번 관군제 때도 전체 소비 금액 대비해서는 조금 슬로우한 모습이었고 중국에서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의 축을 두 개로 나눠 보시면은 한 개가 국내 면세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현지의 매출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보따리상 매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제 수요가 조금 제한적인 화장품은 이제 상황에서 국내 수요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쵸. 해외 특별히 중국을 얘기해야지 네.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고 더불어서 현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사업 자체가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은 슬로우해진 상황 플러스 워낙에 이제 경쟁이 좀 심화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매출로 봤을 때 이제 실내 마스크 뭐 해제가 되고 정말로 마스크 완전히 전면 해제가 돼서 예. 색조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상반기에 화장품 소매 판매 성장률을 보시면은 8%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국내 매출액 면세를 다 제외하고 순수 국내만 봤을 때는 4% 성장밖에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좀 분산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대형 업체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이제 소비 파편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좀 화장품은 메가 트렌드로 봤을 때에는 좀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좀 슈팅은 단기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을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뉴스에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비의 뭐 양극화 이런 얘기인데 소비의 파편화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예. 파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보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쉬워졌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제는 옷이나 음식료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쉽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시대가 예. 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광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TV나 그리고 라디오 같은 비싼 매체밖에 없었다면은 요새는 인스타그램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SNS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품목이 그리고 되게 세그멘트에서 다양하게 된다는 그렇죠. 의미인 모든 거죠? 예. 전 소비재에서 이제는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의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분산돼서 나타난다는 것이 저희가 주목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컬리가 이 뷰티 컬리 쪽으로 런칭을 하면서 온라인 화장품 쪽으로도 좀 익스포저를 넓히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상장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비 심사 청구 통과한 게 이제 8월 달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안에는 상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룬다면은 다시 예비 심사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2월 이내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뷰티컬리로 화장품 쪽으로 다각화하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지금 온라인 화장품 소매 판매 성장률을 보시면은 확실히 리오프닝 때문에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중이 확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정상화돼서 온라인 쪽 비중이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 화장품 소매 판매 봤을 때. 그래서 컬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화장품 쪽을 타겟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더불어서 2019년도에 광고비가 400억대로 확 올라갔어요. 그때가 전지현 씨를 광고 썼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고가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제 블랙핑크 제니 씨를 모델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은 비용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마켓 컬리는 우리 이제 마켓 컬리로 알고 있는 법명이 컬리네요. 컬리여서 컬리로 마켓 컬리가 변경했습니다. 있고 네. 뷰티 컬리 이렇게 네, 외연을 네. 확장해 가는 거고요. 상장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죠. 이제 유통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서 어쨌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황이지만 또 그 가운데 피어나는 두각을 보이는 소비 섹터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봐야 될
이런 최선호주 유통 쪽에 최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정말 어렵죠. 그리고 장도 어렵다 보니까 네. 특히나 저희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실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BGF 리테일과 신세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BGF 리테일은 뭐 퓨어 플레이어다 보니까 편의점 쪽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던 푸시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실 김밥형국이나 뭐 김간래처럼 분식집에 가서 도시락을 그러니까 그런 걸 대체해서 먹으면 되는데 네.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쪽에 5,000원짜리 도시락이 이제는 더 이상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과거랑 달라진 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 주가는 26만 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차별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근 파편화되는 소비 때문에 상품 주기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견고한 럭셔리 수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면세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 이쪽만 회복된다면 반등의 폭은 클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 주가는 31만 원 잡고 있고요. 지금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업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과 신세계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서 뭐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베이스는 실적을 근거로 하는 실적이 되는 업체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BGF 리테일은 최근에 주가가 좀 꽤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는데요. 26만 원으로 목표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고요. 그에 비하면 뭐 신세계는 31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셨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약했기 때문에요. 훨씬 더 그 목표가하고의 괴리만 보면 신세계가 투자 매력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소비는 늘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대상이고 또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는 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소비하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보시면서 관심주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디나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